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업무용 메신저나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 전화 소프트웨어 같은 거요.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은 해커가 우리 시스템에 슬쩍 들어오려고 만들어둔 비밀 통로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죠? 오늘 바로 우리가 가장 믿고 쓰는 소프트웨어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핀란드에 있는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이죠. 위드시큐어에서 발표한 공급망 위협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복잡한 디지털 위협을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짜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거든요. 자, 그럼 그분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매일같이 믿고 사용하던 바로 그 앱이 사실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 해커가 심어놓은 무기였다면요. 좀 섬뜩한 상상이죠.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공급망 공격의 핵심입니다. 아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디지털 세상의 신뢰가 대체 어떻게, 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위험한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급망 공격이라는 게요, 이제 더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3CX라는 소프트웨어 전화 시스템 해킹 사건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오염됐을 뿐인데 그 여파가 이걸 쓰는 수많은 기업이랑 사용자들한테 순식간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공급망 공격이 정말 무서운 이유예요. 자, 그럼 제가 계속해서 공급망 공격 하는데 이게 대체 뭘까요? 이제 그 개념부터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걸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식품 공급망에서 재료 하나가 딱 오염되면 그 재료를 쓴 식당들 음식은 전부 다 문제가 생기겠죠? 사이버 세계도 똑같습니다. 해커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공급업체를 먼저 공격해요. 그리고 거기에 오염된 코드를 심어 놓으면 그걸 믿고 다운로드한 수많은 고객사들이 한 방에 감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걸 역이용하는 아주 영리한 방식인 거예요. 공격은 보통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해커가 소프트웨어 개발사, 즉 공급업체를 뚫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만드는 업데이트 파일 같은 제품에다가 악성 코드를 슬쩍 심어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아무 의심 없이 이걸 다운로드한 수많은 고객들이 한꺼번에 감염되면서 공격이 엄청난 규모로 확산되는 겁니다. 해커 입장에서는 정말 효율적이고 우리한테는 정말 파괴적인 방식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해커들이 이런 공급망 공격을 성공시키려고 주로 어떤 경로를 이용하는지 그 세 가지 핵심 경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먼저 3CX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파일 자체가 감염됐고요. 영국의 급여관리 업체 젤리스는 파일 전송 프로그램의 약점을 공격당해서 BBC 같은 대기업 직원들 정보가 다 털렸어요.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인 라스트패스 사례인데요. 단 한 명의 엔지니어 기기가 해킹당한 것뿐인데 그 결과로 고객들의 암호화된 비밀번호 데이터가 그냥 통째로 도난당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위험이 우리가 직접 돈 주고 사서 설치하는 소프트웨어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사용된 수많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코드 조각들, 전문용어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 진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재치 있게 보여주는데요. 요즘 개발자들은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들지 않아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기능 조각들을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조립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코드 블록을 매일매일 믿고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폭탄이 바로 log4shell 사태였죠. log4j라는 정말 흔하게 쓰이는 아주 작은 기록용 라이브러리 하나에서 발견된 결함 때문에 전 세계 시스템이 마비될 뻔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기들이 이 위험한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쓰는 프로그램 속 부품에 그 부품에 부품으로 들어있었으니까요. 이 신뢰의 사슬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30만.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에서 개발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코드 부품,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개수예요. 130만 개가 넘는 거죠. 와, 이 엄청난 부품들 바닷속에서 악성 코드가 숨겨진 부품 하나를 꼭 집어서 찾아낸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해커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타이포스코팅이라는 수법을 쓰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유명하고 많이 쓰는 패키지 이름의 철자를 슬쩍 바꿔서 악성 코드를 심어두는 거예요. 그럼 개발자가 실수로 오타라도 치는 날엔 정상 패키지 대신 악성 패키지를 다운받게 되는 거죠. 정말 교묘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복잡하고 교묘한 공격 앞에서 그럼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한 현대보안의 핵심 철학, 바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로 트러스트는 무슨 특별한 보안 장비나 프로그램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 회사 네트워크 하는 안전해 라는 낡은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아무도 믿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항상 검증하라는 원칙에서 시작하는 전략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제로 트러스트는 크게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움직여요. 첫째, 침해를 가정하라. 그러니까 이미 해커는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있다 라고 생각하고 방어하는 거예요. 둘째, 최소 권한만 줘라. 딱 필요한 열쇠만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검증하라. 내부 직원이든 외부 파트너든 들어올 때마다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공급망 위협과 거기에 맞서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보안의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개별 회사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유럽연합, 미국, 영국 같은 주요국들은 공급망 보안을 의무화하는 법을 앞다퉈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은 잘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가 거미줄처럼 얽혀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맺고 있는 이 디지털 신뢰의 삿을 과연 정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이 여러분의 디지털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분석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꼭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